저는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묻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은 매일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밥도 잘 챙겨 먹고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고 단백질 가루도 챙기는데요. 하지만 정작 현실은 다릅니다. 걷는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계단 오르기는 버겁고 밤에 숙면을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전혀 돌아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육은 운동으로만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운동은 근육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즉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과 그 보조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은 건축 노동이고 단백질은 건축 자재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몸속에 들어오는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흡수가 되지 않으면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 결과 기력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쉽게 지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30대에 비해 근육량이 70% 이하로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애초에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는 셈이지요. 저는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의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근감소증, 즉 근육 감소증입니다. 이 용어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의학적 질환입니다. 쉽게 말해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근육의 소실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근감소증이 단순히 근력이 약해지는 수준을 넘어 우리 몸 전체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근감소증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근감소증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게 하는 기계 부품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와 면역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기초 대사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은 늘고 지방은 쌓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다리에 힘이 없고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노년기 골절은 단순한 뼈 부러짐이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셋째,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근육은 단백질 저장고이자 면역 세포 활성에 직접 관여합니다. 따라서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감염에 취약해지고 회복도 더딥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자주 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히 힘이 없다 는 호소로 오시지만 검사해 보면 이미 근육량이 정상 범위보다 20에서 30% 줄어든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혈액 검사 수치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환자 본인은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붙이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지요. 이게 바로 근감소증의 전형적인 초기 신호입니다. 남성에게는 호르몬 변화도 크게 작용합니다. 50대 이후에는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두 호르몬은 근육 합성과 유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예전처럼 운동도 하는데 왜 힘이 없을까? 하고 의아해하시지만 사실은 호르몬과 근육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근감소증은 단순히 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근감소증이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이 줄면 신체 활동이 줄고 이는 곧 뇌혈류와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도에 영향을 줍니다. 즉, 몸이 무너질 때 마음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늦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일정 부분은 근육을 직접 사용하는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둘째, 단백질과 보조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새우, 황태, 검은콩 같은 식품이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셋째, 생활 습관의 교정입니다. 짠 음식, 과도한 음주, 흡연은 근육 감소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근육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노후 연금과 같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쌓아두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감소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힘이 떨어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걸 단순한 노화라고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분명히 신호이고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중년 남성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밤새 일하고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이 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호르몬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50세 전후부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은 흔히 남성 호르몬이라고 불리지만 단순히 성 기능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근육 합성과 유지, 뼈의 강도, 적혈구 생성, 심지어 뇌의 집중력과 기분 조절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즉,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근육이 줄고 피로가 심해지고 자신감과 활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후 남성은 매년 약 1%씩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합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시기를 흔히 남성 갱년기라고 부릅니다. 여성의 폐경만큼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삶의 질이 무너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성 갱년기는 조용히 찾아오는 도둑과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힘이 빠지고 의욕이 줄어들고 수면도 뒤틀립니다. 그 배경에는 호르몬의 변화가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감소는 근육 합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늘지 않고 오히려 쉽게 빠집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 역시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세포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운동 후 피로가 오래갑니다. 결국 운동을 해도 회복이 느리다. 는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호르몬 변화는 단지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중 지질 농도가 높아져 동맥경화 위험이 커집니다. 이 때문에 갱년기 남성 환자들에게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몸의 엔진이 약해지고 연료 공급 라인마저 막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정신 건강입니다. 호르몬이 줄어들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도 변화가 생겨 우울감, 불안, 무기력감이 심해집니다. 실제로 남성 갱년기 환자 중 상당수가 일할 의욕이 사라졌다. 아침에 눈을 떠도 피곤하다. 는 호소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생리학적 변화가 만든 결과입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께 반드시 강조합니다. 호르몬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근육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합니다. 근육은 테스토스테론을 자극하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대부분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깊은 수면 단계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늦게 자고 수면이 얕으면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코르티솔이 증가하는데 이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고 근육을 파괴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비유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에게 있어 마치 엔진 오일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기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육이 줄고 기력이 사라지고 의욕이 없어지는 것은 오일이 마른 엔진과 같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치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각종 질환의 위험까지 커집니다.
반대로 호르몬 변화를 이해하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충분히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답합니다.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노화 속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과 근육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투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창고이고 혈관은 창고로 가는 길입니다. 길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창고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만 신경 쓰시지만 사실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관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혈관은 단백질, 산소, 비타민, 미네랄을 근육 세포까지 운반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좁아지거나 막히면 근육 세포는 영향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 내피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늘어나며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혈관 노화라고 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으면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산소와 단백질 전달 효율이 떨어집니다. 결국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먹지만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60대 남성 환자분들을 보면 혈액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혈관 초음파나 동맥경화 검사를 해보면 이미 혈관 내벽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백질 흡수율뿐 아니라 근육까지 가는 영양의 분배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막혀서 물류가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 건강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근육 합성이 떨어집니다. 단백질이 혈액 속에는 충분히 있어도 근육 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해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피로가 심해집니다.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늦어지니 회복이 느려지고 조금만 활동해도 쉽게 지칩니다. 셋째, 염증 반응이 늘어나 노화가 가속됩니다. 혈관의 만성 염증은 근육뿐 아니라 심장,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비유합니다. 혈관은 수도관과 같습니다. 깨끗해야 물이 잘 흐르고 집안 구석구석까지 물이 도착합니다. 만약 녹슬고 좁아지면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육도 똑같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 채소와 과일의 비타민 C, 이는 혈관 내 염증을 줄여줍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셋째, 생활 습관의 교정입니다. 짠 음식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한 환자분 사례를 기억합니다. 평소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셨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고혈압과 동맥경화 초기 소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단백질 식단과 함께 혈관을 깨끗이 하는 음식을 곁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검은 콩, 견과류, 녹황색 채소 그리고 꾸준한 걷기 운동. 2달 뒤 환자분은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확실히 근육이 붙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렇듯 혈관은 단백질이 근육까지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막히면 트럭이 아무리 많아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육 건강을 지키려면 단백질 섭취와 함께 반드시 혈관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비로소 단백질이 근육이 됩니다. 근육과 혈관은 뗄 수 없는 한 몸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근육량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력, 혈당 조절, 호르몬 분비, 에너지 저장 기능까지 함께 약화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몸의 건강을 저장하는 창고이자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막입니다. 따라서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몸 전체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되겠네요? 소고기, 닭가슴살, 계란, 단백질, 가루 잘 챙겨 먹으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쉽지만 그렇게 먹어도 대부분 흡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0대 이후에는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 체내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대가 계란 2개를 먹었을 때 80%를 흡수했다면 60대는 절반, 즉 40%밖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먹는데 기운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할까요? 단백질이 몸에 들어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근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 합성을 위해서는 아연, 비타민 D, 마그네슘, 칼슘, 각종 효소 같은 보조 영양소들이 반드시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비유합니다. 단백질은 벽돌이고 아연이나 칼슘 같은 보조 영양소들은 시멘트와 철근이라고요. 이 중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근육은 제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이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고 소화하고 합성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만 신경 쓰는 식단은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기력을 회복하고 근육을 다시 키우려면 어떤 식단을 먹어야 할까요? 제가 수년간 진료와 상담을 통해 정리한 근육 회복 식단의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일 것. 나이가 들면 위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딱딱하거나 기름진 음식은 흡수가 어렵습니다. 둘째,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는 보조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을 것. 아연, 칼슘, 비타민 B군이 반드시 함께 작용해야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꾸준히 먹을 수 있을 만큼 가격이 현실적일 것. 한두 번 먹고 끝나는 식단은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은 지속 가능해야 몸이 반응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식품이 동네 시장이나 마트에 있습니다. 바로 건새우, 황태 그리고 검은콩입니다. 제가 강조드린 이 3가지 식품은 단백질 가루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보조 영양소들까지 함께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우를 국물 낼 때만 사용하시지만 건새우는 사실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건새우 20g, 즉 한 줌에는 1~5g 이상의 고농축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계란 3개 분량에 해당하죠. 뿐만 아니라 건조 과정에서 칼슘과 아연이 농축되기 때문에 단백질만 먹는 것보다 흡수와 근육 합성이 훨씬 더 잘 일어납니다. 특히 아연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효소의 핵심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으로 바뀌지 못합니다. 건새우는 기름에 튀긴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볶거나 국에 넣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편하고 위에 부담도 적습니다. 섭취 팁을 드리자면 시금치와 함께 볶으면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무침, 전, 볶음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를 해장국 재료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황태는 자연이 만든 고단백 연육 식품입니다. 얼리고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단백질 구조가 부드럽게 풀리기 때문에 마치 고기를 연육제로 다진 것처럼 소화가 훨씬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부드러워진 단백질은 위장이 약한 분들도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황태는 100g당 약 80g에 가까운 고단백 함량을 자랑합니다. 일반 소고기의 4배 수준이지요. 기름기가 거의 없어 흡수된 단백질이 곧바로 근육 합성에 활용됩니다. 게다가 황태에는 간 기능을 개선하고 피로를 회복시키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근육뿐 아니라 면역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섭취 팁으로는 무와 함께 끓이면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황태국, 황태죽, 찜, 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침 식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마지막은 검은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라 흡수율이 낮다고 생각하시지만 검은콩은 다릅니다. 검은콩은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근육 생성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율도 매우 우수합니다. 하지만 검은콩의 진짜 가치는 안토시아닌에 있습니다. 검은색 껍질에 들어있는 이 성분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즉,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근육 세포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혈관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육이 만들어지는 환경 자체가 개선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검은 콩에는 비타민 E, 마그네슘,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과 노화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섭취 팁으로는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더 커집니다. 밥두유, 콩비지 등 다양한 형태로 드실 수 있고 검은 콩에 들기름과 소금 약간을 곁들이면 최고의 근육 건강 안주가 됩니다. 실제 제 진료실에 오신 김영수 65세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고기도 드시고 계란도 챙기셨지만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고 기운이 전혀 회복되지 않는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분석해 보니 단백질 섭취는 충분했지만 흡수율이 매우 낮은 식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것이 바로 건새우, 황태의 검은 콩을 기반으로 한 2주 식단이었습니다. 단 10일 만에 김영수 어르신은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4일 차에는 산책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셨습니다. 오랜만에 내가 내 다리로 걷는 느낌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 역시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단백질 가루는 효과가 전혀 없나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흡수율이 낮고 보조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회복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는 식재료만으로 충분할까요? 네, 충분합니다. 건새우, 황태의 검은 콩은 흡수율과 영양 밸런스 그리고 가격 면에서 최적의 조합입니다. 매일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도 이렇게 답합니다. 최소 하루 한 끼 이상은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 식단에 넣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효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5일, 대부분은 2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막상 식단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입니다. 매일 챙겨 먹는 것이 귀찮고 익숙하지 않아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조언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 한 끼만 바꿔보십시오. 그 한 끼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특히 아침 식사를 추천합니다. 아침 한 끼만 바꿔도 몸은 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황태국에 검은 콩밥 그리고 계란이나 건새우 반찬 한 가지를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이 조합은 소화가 편하고 단백질 흡수율이 높을 뿐 아니라 근육 합성에 필요한 보조 영양소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구성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체감 효과는 매우 빠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을 뜨기가 한결 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끼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작고 사소한 변화가 결국 꾸준함으로 이어지고 꾸준함은 결국 몸을 바꿉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큰 계획을 세우고 무리하게 바꾸려 하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들도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만 흡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든가 단백질 가루에만 의존하고 실제 식사는 소홀히 한다든가 고기 위주의 식단에 치우쳐 다른 영양소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단백질을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도 짠 콩반찬을 함께 드시기도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칼슘이 빠르게 배출되기 때문에 뼈와 근육 건강 모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짠 반찬을 조심하시라고 강조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 바로 마시는 커피입니다. 카페인은 철분과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근육 회복과 기력 유지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운동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운동도 꼭 병행해야 하나요?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권하는 최고의 운동은 걷기입니다. 식사 후 약 1시간 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류가 좋아지고 소화가 원활해지며 근육에도 적절한 자극이 갑니다. 무엇보다 걷기는 꾸준히 실천하기 쉽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이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알려드리는 30일 실천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5일 동안은 아침 식사 한 끼만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황태국에 검은 콩밥, 계란이나 건새우 반찬을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 1시간 뒤에는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커피는 반드시 식후 한참 뒤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6일 차부터는 점심이나 저녁 중 하나를 추가로 바꿔보세요. 건새우 볶음을 만들고 들기름을 살짝 더하면 좋습니다. 검은 콩 두유를 곁들이는 것도 훌륭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조합들입니다. 11일 차가 되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루 10분 정도 추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건 근육뿐 아니라 관절과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21일 차쯤 되면 분명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개운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붙고 걷는 속도도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나도 모르게 아,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몸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다시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가공육을 늘리고 짠 반찬으로 식탁을 채우게 되면 몸은 금방 예전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건강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 유지해야 하는 생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운동만으로는 기력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이 몸에 흡수되지 않거나 흡수된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똑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 흡수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만 먹는 식단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연, 칼슘, 효소 같은 보조 영양소까지 함께 섭취해야 비로소 진짜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이때 건새우, 황태의 검은 콩은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이상적인 식재료입니다. 단백질과 보조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고 소화도 잘 되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구하기 쉽습니다. 동네 시장이나 마트만 가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약보다 밥상이 먼저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부터 해봐야지. 하지만 건강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꾸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식탁을 바꿔보십시오. 건새우 한 줌을 넣고 황태 한 토막으로 국을 끓이고 검은 콩을 밥에 섞는 것.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오늘을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서서히 그리고 확실히 좋아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벼워지는 순간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밥상의 힘이었다는 것을.